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가장 핫한 게 뭐죠? 뭐 그것도 감사합니다. 뭐 챗봇, 챗봇, 코그니티브 인지 서비스, 머신러닝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 그 세 가지만을 가지고 1년에 200번의 세미나를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뭐 지금 요새 정보기관 쪽이 너무 잘 팔리고 요새 정부에 뭐 행정제 하면서 뭐 VR, 뭐 AR 뭐 하면서 엄청나게 불려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일정을 좀 잡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잘 마련을 해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모셨고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 이제 그런 핫한 기술을 또 어떻게 여러분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또 쉽게 구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화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드릴 김영욱 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시작할 때는 어색합니다. 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네. 오 이사님께서 정하신 제목이라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제목들을 몇 가지로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뭐 에반젤리스트 일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이런 일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따로 한번 연락 주시면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가끔 슬그머니 질문하세요. 김 부장은 솜 존투에 대해서 아나? 라고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서 그래 내가 할 말이 많아 이러면서 간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미나 와도 사람들이 다 간을 봅니다. 얼마나 아나 하다가 갑자기 필요한 얘기가 딱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모바일 쪽 개발은 많이 안 하시죠? 하십니까? 안드로이드. 윈도우폰. 네. 전 아이폰입니다. 네. 윈도우폰이 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폰 쓰고 있고요. 네. 모바일 개발도 하시고, 그럼 뭐 ASP.NET으로 뭐 웹사이트도 개발하시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치열한 바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제안해드리는 내용은 코그니티브 서비스입니다. 요즘 보면 알파고 이후로 뭔 얘기를 해도 전부 다 알파고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알파고는 상용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고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로 머신러닝을 돌리고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지 서비스를 아예 따로 서비스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전, 스피치, 그리고 자꾸 넘어가네요. 스피치, 그리고 스펠링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빙서치 API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captionbot.ai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올리면 이렇게 캡션을 달아줍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캡션을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빌 게이츠 아니야? 99% 빌 게이츠인데? 라고 자동으로 캡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올리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게 누구다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줍니다. 물론 제 사진을 올리면 나라고 알지는 않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왜 높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보통 뭐 오픈 CV 가지고 돌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알고리즘만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기본 알고리즘에 뒤에 머신러닝 기술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기술이죠. 자, 이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몇 프로 닮았냐라는 걸 분석을 해줍니다. 바로 전 사장님이시죠. 퇴사하시면서 셀프로 이렇게 선물을 받으신 분이죠.
퇴사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분인데 49% 매칭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쇼핑몰이나 호텔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이 어디를 찍고 다니냐를 패턴 매칭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사람의 연령, 성별, 그리고 기분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몇 분 머물렀고 어디로 갔고 어디로 흘러갔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뭐냐면 그 모피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성시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합성을 시키냐면 사진을 올린 다음에 수염을 붙여줘라고 하면 사진에 자동으로 수염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서비스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 스노우 앱 같은 데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럼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클라우드 센터를 꽤 많이 지었죠.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막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 4월이면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가 오픈합니다. 네, 4월, 정확하게 4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쯤 아마 오픈할 걸로 보이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오픈하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데이터 센터가 없지만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보면 비전, 스피치, 랭귀지, 날리지, 서치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랭귀지 쪽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만약에 해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써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영어 위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비전을 사용하는 예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how old.net 자, howold.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을 사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31세, 31세. 굉장히 화나죠? 그렇죠? 우리는 화나죠? 자, 다른 사진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자, 이왕이면 자, 이걸 가지고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는데 오늘따라 너무 정확하네요. 이게 아닌데 다른 사진으로 다시 네, 여기 왔다 갔다 하죠. 대개 보면 동양인들은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뒤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서양인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이나 아니면 뽀샵을 하면 조금 더 어리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결과에 아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냐면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근접 센서 같은 걸 달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이 서비스에다가 계속 올리면 몇 살에 어떤 남자가 이 앞을 많이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라는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몇 살처럼 보인다지 몇 살인 걸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이다 라고 하면 나이보다 좀 어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나이보다 더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낮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평균을 쳐보면 대체로 맞는데 정확하게 딱딱 맞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전 컴퓨팅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죠.
자,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요즘에 전문가는 구글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가 굉장히 전문가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빙을 쓰고 싶지만 일단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커그니티브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맨 위에 보면 마이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아 나도 저걸 써보고 싶다,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접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셔서 돌고 있어요. 네, 저도 돌겠네요. 아, 나왔네요. 네. 자, 여기 보면 My Free Subscrip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개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월 단위로 무료로 제공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각각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값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5,000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3만 번을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이렇게 쇼하면 바로 이렇게 키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 값을 서비스로 넣어서 바로 호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이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잘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모션입니다. 블리자드에서 얼마 전에 이벤트를 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를 했어요. 가장 재밌게 웃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가장 슬픈 사람한테, 아니면 가장 화난 사람한테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변별력이 없는 사진인데,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의 감정이 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행복하죠. 95%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현실성 있는 사진을 하나를 찾아볼게요. 요거 제 블로그인데, 여기 이럴 때 사용하려고 이럴 줄 알고 사진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서브밋을 하면 바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API를 호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미지를 다른 데 올려놓고 URL을 주면 서비스가 땡겨가서 분석을 합니다. 아니면 그 이미지 자체를 베이스 64로 엔코딩해서 던져도 됩니다. 근데 그러더니 그냥 이미지는 어차피 내 사이트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URL로 던져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동작 자체도. 자,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가신 분들이 기자 2분, 그리고 대학 교수님 1분, 그리고 자바 챔피언 1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자, 이분은 자, 사항을 보면 지드넷 기자인데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좀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의 표정을 보면 해피니스 1%, 그렇죠? 뉴트럴 68%입니다. 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민석 교수님이에요. 국민대학교. 대학교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해맑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행복하죠. 99% 행복하죠. 그리고 이분도 자바 챔피언 MS 행사에 초대받았으니까 86% 행복합니다. 자, 이분도 초대받아서 갔어요. 98% 행복해요. 이분들을 수행하는 저는 어떨까요? 정확하죠. 해피니스 16%, 뉴트럴 77%, 아무 생각이 없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이 맞추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누가 봐도 그렇죠.
자, 애니메이션 GIF도 바로 분석을 해줍니다. 네, 앵거 58% 나오죠. 그리고 뉴트럴 24% 나옵니다. 네, 안쓰럽네요.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톤 대회 같은 거 하면 이런 API 되게 많이 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유동 인구의 감정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온도나 습도나 조명이나 이런 값들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머신러닝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최적의 쇼핑의 환경을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부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이 밑에 보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 위쪽에 보면 API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레퍼런스를 눌러서 보면 이걸 어떻게 호출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요청할 때는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제이슨이 아니라 이건 응답 결과는 이렇게 제이슨으로 나오고요. 사람 얼굴이 여러 개면 제이슨의 이 블럭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이슨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쓰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다음에 응답 결과 중에서 에러 메시지 이런 것들 다 정리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걸 호출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친절해요. 호출하는 방법의 샘플을 거의 모든 랭귀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C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코드를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웹으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HTTP 클라이언트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뭐 리퀘스트를 하면 다 결과물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세팅할 때 헤더 정보 세팅해서 거기다가 값 넣고 바로 호출하면 리턴 돼서 오고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2.7 그리고 3.2라고 되어 있는데 3.5도 똑같이 먹힙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랭귀지에서 다 호출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게 웹 기반의 API다 보니까. 자, 제가 또 다른 API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뜬금없이 PPL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쪽 안면 인식 이런 쪽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면 사람을 찍으면 그 안면 인식된 페이스에 대한 그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뭐 이게 한 3만 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건 나중에 챗봇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텍스트 어널리틱스라고 있죠. 말이라는 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은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동사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000년이 아니죠. 1998년 10월 이후로 새로 생긴 단어가 있어요. 스타한다라는 단어가 생겼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오버워치 한다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참고로 저는 별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언어 쪽도 계속 머신러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분석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보시면, 자, 누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단어죠. 그렇죠? Wonderful experience, the room was wonderful.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 센텐스 자체가 98% 포지티브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영어로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한글이나 다른 랭귀지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 내부 서비스 중에 봇이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딱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거지 같아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네거티브 90% 이상이 확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봇이 더 이상 처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바로 콜센터로 넘겨야 돼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콜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항상 그 봇 서비스의 제일 앞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감정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봇으로 넘기고요.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대응하게끔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약간의 허실이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간다, 봇도 잘 만들어졌고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콜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뭐 200명, 300명 있던 콜센터가 20명, 30명으로도 줄여도 가동이 될 만큼 위험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도미노 피자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프나 다른 데서 이렇게 채팅을 하면 바로 거기서 봇이 바로 접수를 받아서 피자 배달을 해줍니다.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뭘 하시겠어요? 이런 잔망스러운 재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텍스트 분석도 했지만 보면 자연어 분석하는 기술들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본 만들 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에 맞춰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 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 스피치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라는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마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영어로 말하면 바로 받아쓰게 해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철자 계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날리지 쪽보다는 이 서치 쪽은 빙 엔진을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 서치나 이런 것들 바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트와이스를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좁히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쇼핑몰이다 라고 했는데 사용자들이 뭔가 이런 물건도 없어요? 라고 검색을 할 때 이미지 검색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런 서비스들을 붙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샤샤샤 하는 게 나오네요. 자, 이런 기술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서비스로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게끔 프리패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가장 최근에 나온 API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사용해 보시면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키를 바로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결과는 다 제이슨입니다. 뭐 XML 이런 거 없고 이제는 다 그냥 제이슨으로 리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하시던 대로 파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는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출하는 방법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웹 기반의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뭐 앱이나 웹이나 상관없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핫한 기술이 머신러닝이죠. 그렇죠? 머신러닝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보통 추천 사이트, 추천 상품 이런 거를 머신러닝으로 요즘에 대부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유명한 업체 있죠. 카모톡이라고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얘기할게요. 네,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에 보면 추천 링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머신러닝으로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이제 사람이 개입할 수는 있죠. 의도적으로 이건 좀 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위로 좀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동으로 돌아서 나와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클릭 많이 하면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날씨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슈들을 좋아한다라는 게 나오면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클릭수나 이런 걸로 하면 노출수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연령대에 그 계층이 아니면 이런 물건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개별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동영상은 넘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보통 알파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999년부터 이미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사용을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핫메일을 인수했죠. 그래서 핫메일에 정크 메일이 완전 창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턴 분석을 하거나 해서 뜯어냈더니 자꾸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이나 IP 넘버로도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엔진에다가 이메일을 계속 던진 거예요. 이게 정크야. 이것도 스팸이고, 이것도 스팸이네, 이것도 스팸이네, 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스팸의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XXX 이런 키워드로 빼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 학습되어 있는 패턴으로 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빙에 있는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은 뭐 빙에 있는 그 지도 앱 이런 데서도 좀 더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키넥트 있죠. 거기에도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빙 번역기에도 역시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여기까지 2012년까지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14년부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외부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바쁠 때 자기가 더 바쁜 척하는 업데이트 보냈습니다. 보통 이런 검색 엔진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학교 다닐 때 뭐 머신러닝 혹은 뭐 신경망 이런 것들 뉴럴 컴퓨팅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셨죠?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이미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사례들은 일단은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머신러닝이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오픈소스 많잖아. 좀 갖다가 써봐 라고 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슈퍼바이저, 언슈퍼바이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세하게 내려가면 또 네 가지 이렇게 있고 그 네 가지에 들어가면 또 알고리즘별로 또 수십 수백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오픈소스로 구현되어 있는 머신러닝 소스들은 한두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맞는 알고리즘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무한 삽질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스도 다운받아서 해보고 저 소스도 다운받아서 해보고 대충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사용하다가 갑자기 회사의 비즈니스가 바뀌면 다시 또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웹 기반의 이런 툴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를 놓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이론을 조금만 공부하면 저도 머신러닝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에이콘에서 나온 책인데 6만원짜리 책입니다. 그렇죠. 거의 둔기에 가까운 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1장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2장을 넘기는 순간 갑자기 미적분이 나오고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몰라도 대충 이 알고리즘이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정도만 이해가 있으면 알고리즘들이 여기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은 뭐냐 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애저죠. 애저에 먼저 그 워크스페이스를 먼저 만듭니다.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다르게 얘기하면 잘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키고 나서 지금 값이 이건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하면 뭐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고 돌린 다음에 이 모델이 맞다라고 검증이 되면 이 모델을 바로 쓸 수 있게끔 바로 웹 서비스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웹 서비스는 두 개가 생성이 돼요. 하나는 뭘까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인풋 웹 서비스가 하나 생길 거고요. 하나는 결과가 출력되는 아웃풋 웹 서비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아무나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붙을 때는 접속할 수 있는 키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 키를 주면서 호출하면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고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다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웹 서비스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서비스 괜찮은데? 라고 하면 이 서비스가 어차피 웹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계속 호출해서 그 값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회사 내부에서 해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인터파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인류에 필요한 머신러닝 결과물이다 라고 하면 이걸 방금 만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를 바로 마켓플레이스에 퍼블리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벌써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유료로 돈을 내고 계속 호출해서 사용하는 모델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알고리즘이 많긴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회귀곡선입니다. 회귀곡선. 그래서 대충 추이를 보는 거죠.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추이를 봤더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로 이제 뭐 리그레션에서 회귀 분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머신러닝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본 사례들 보면 거의 99.99%가 회귀 분석 하나만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머신러닝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누가 봐도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죠? 그렇죠? New 해서 New를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샘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엑셀 같은 파일이나 아니면 CSV 파일 아니면 SQL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도 다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블랭크 익스피어런스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면 소스를 어떤 걸 사용을 할 건가 라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일단은 임포트 데이터에서 뭐 CSV 파일을 직접 임포트를 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매뉴얼로 입력을 할 거냐. 근데 사실 이걸 사용할 일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이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를 끌어다 놓자 바로 이 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왔어요. 네,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이거 불법이라서 이렇게 뜨는 거 아닙니다. 네,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포맷은 여기 보면 CSV 포맷이고 데이터는 방금 제가 카피를 했죠. 그래서 붙이면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제가 뭐냐면 그 노이즈가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환경 변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노이즈를 예측해보는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자, 들어왔고 자, 이 밑에 보면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점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모든 게 지금 다 흐릿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켜주면 다른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런이 있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F5번을 누르면 이 페이지가 리플레시가 됩니다. 주로 하는 실수예요. 저도 많이 하고.
네, 여기서 run 누르면 학습이 됩니다. 지금 데이터량이 극히 작기 때문에 금방 학습이 됐을 거예요. 지금 돌고 있죠. 자, 옆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이제 학습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옵션에 비주얼라이제이즈가 있죠. 자, 여기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값들을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특정 칼럼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 벌써 그래프로 나와 있죠. 근데 축을 노이즈로 바꿔서 보면 특정한 분포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값을 만약에 내가 줬을 때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나오는가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회귀 곡선의 분석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뭐 분진 모델을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회귀곡선을 하거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귀곡선으로 바꾸고 자, 기본적인 회귀곡선 알고리즘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묶을 수 있게 프레임 모델을 하나를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좁아서 마치 원룸에서 설거지하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게 회귀곡선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철커덕 붙습니다. 이게 웹에서 하는 작업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동작이 돼요.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는 빨간색 점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연결하고 나서 좀 지나면 이 빨간 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맞는지 내가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코드가 맞는지 틀린지 보고 싶으면 빌드를 해보죠. 여기서는 학습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요. 이건 뭐냐면 이게 연결되는 칼럼을 제대로 연결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우리는 노이즈를 뽑아낼 거다라고 다시 노이즈로 지정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보면 제가 체크를 안 누르고 X자를 눌렀나고 합니다. 마음이 급했나봐요. 자, 이제 사라졌죠. 이제 빨간색이 사라졌고 바로 런을 해보면 자, 3개 다 체크가 곧 끝날 거예요. 체크가 다 끝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맞다는 겁니다. 지금 논리적으로는 맞아떨어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모델이 맞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쭉 가면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셋업 웹 서비스라고 있죠. 이것만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좁아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웹 서비스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하나는 인풋 데이터고요. 하나는 아웃풋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미 웹상에 다 노출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걸 호출만 하면 바로 이 머신러닝 결과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런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웹 서비스를 바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웹 서비스까지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시프트 B 누르듯이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웹 서비스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출할 때는 이 API 키를 가지고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증이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테스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의 값을 25를 입력하고 나서 체크를 해보면 분석된 결과가 25면 노이즈는 24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해서 학습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샘플을 보시면 이것도 어차피 웹이기 때문에 뭐 C#이든 노드.js든 파이썬이든 다 똑같이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외부에 노출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걸 바로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Publish to Gallery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바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유료화 모델이나 무료화 모델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오픈소스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검증을 미리 해보시는 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잖아요. 이걸 쓸모있게 변환하는 작업들을 중간에 합니다. 데이터 마사징을 할 때 그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랭귀지가 R이나 파이썬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있죠. R 랭귀지 모듈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R이나 파이썬 모듈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바로 스크립트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웹 작업만 하는 게 좀 지겹다, 뭔가 좀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분야들을 한 번씩 건드려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바로 봇 프레임워크입니다. 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4월 달에 발표한 기술이 바로 이 봇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빌드 컨퍼런스 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봇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사람이 안 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봇이 이제 뭐 구글에 보면 뭐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고 여기도 보면 애플에는 시리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도 있지만 각 회사의 자기 휴대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리나 코타나나 이런 기술들이 각 회사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기술이 바로 이 봇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삽질을 줄여줍니다. 아까 그 머신러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이 봇 기술도 역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쓰면 쓸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일단은 봇 프레임워크는 웹 기반으로 동작이 됩니다. 웹 기반으로 동작이 되고 있고 개발 가능한 랭귀지는 C#하고 노드.js하고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C#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C#으로 개발을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보면 만드는 기술 자체가 ASP.NET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랭귀지를 C#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ASP.NET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로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응답을 해라, 이런 로직들을 집어넣어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로직 안에 보면 직접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지진이라는 앱 있죠. 봇 있죠. 지진이. 지진 나면 알려주는 봇.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자연어 분석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푸시를 해주고 아니면 사용자들한테 그냥 ARS처럼 1, 2, 3, 4 중에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ARS 중에서도 보면 말로 하는 ARS 뭐뭐 말로 하면 알아서 그 메뉴를 찾아주죠.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연어 분석 서비스가 하나가 더 붙어야지 해결이 돼요. 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봇을 좀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봇 빌더 SDK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Node.js하고 C샵으로 제공되고 있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GitHub에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API입니다. 이게 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이스는 어디에 있는 애냐면 아까 보셨던 커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요. 네, 이게 치명적이죠. 근데 영원히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출시 일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비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시고 계시다가 한국어가 나왔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때 연락을 주시면 네. 근데 머지않은 미래에 될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 보통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버냉키나 이런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머지않은 미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6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좀 오래 다녀야 되거든요. 집에 개가 2마리라 사료값이라도 벌어야 됩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봇 프레임워크에 대한 템플릿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 선택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은 나중에 웹사이트에 가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사실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메일, 그룹미, 스카이프, 슬랙, SMS, 텔레그램 그리고 웹에서 제공하는 뭐 채팅 컨트롤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타깝게도 아직 카카오톡은 없어요. 근데 뭐 분위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메시지 자체를 보면 이것도 역시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개발할 때는 로컬에서 봇 서비스를 만들고 로직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로직을 가지고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봇 에뮬레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에서 내가 대화를 시도해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리턴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단계들이 쭉 있긴 한데 일단은 관련된 정보를 관련된 정보를 지금 제 블로그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검색어에 영국닷컴을 치면 나옵니다. 출판사가 아닙니다. 네. 접속자 숫자가 너무 없어서 직접 바이럴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 접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템플릿은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에는 이 봇 프레임워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봇 프레임워크 템플릿이 zip 파일로 되어 있는 걸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도큐멘트 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템플릿 안에, C샵 안에 그 파일을 카피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에서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주로 영문판 사용하시죠. 그렇죠? 제가 왜 한글판을 깔았을까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창, 이게 윈도우예요. 이것만 볼 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안 고쳐줍니다. 일단은 제가 C#으로 바꿔놓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봇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기본으로는 안 나옵니다. 템플릿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뭐 기본 템플릿에다가 여러분들이 복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뭡니까 누겟 가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면 되긴 한데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보면 잘 아시는 구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ASP.NET 웹사이트입니다. 결국은 이게 웹이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봇을 만들죠. 만들어서 웹에다가 배포를 해요. 그리고 그 링크를 나중에 보면 포탈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디렉토리에서 검색도 되고 다른 메신저들하고 연결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보면 이 controller.cs 파일에 포함이 돼서 동작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뭔지 모르겠는데 자, 뭔지 모르겠는데 텍스트의 랭스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텍스트의 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응답을 만들고 응답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줄 겁니다. 너 방금 이런 텍스트를 보냈지? 그게 몇 자야? 라고 리턴해주는 간단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봇을 실행을 시키면 hello 하면 너 방금 hello라고 했지 6자였어. I love you? I love you라고 했지 너 몇 자를 얘기했어. 이걸 계속 해주는 봇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 테스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바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빌드를 하고 사이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봇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봇 프레임워크 채널 에뮬레이터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소가 있는데 3979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3979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hello 자, 이렇게 나오죠. hello라고 했더니 너 방금 hello라고 했고 그게 5자였어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로직들 안에다가 이제 C#으로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ARS 구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규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숫자로도 대답할 수도 있고 문자로 대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C샵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열거형 있죠.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I love you 하면 너 사랑을 고백했고 그게 10자야 라는 공대생스러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나중에는 이걸 바로 웹사이트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포할 때는 뭐 습관적으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포가 안 되라. 이건 게시로 되어 있네요. 마음에 안 듭니다. 쉽게도 아니고. 자, 일단 게시하면 바로
애저 웹 앱에다가 바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바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웹 앱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바로 웹사이트를 지금 바로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링키 테스트 하고 나서 자, 리즈는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느냐면 재팬 리스트로 후쿠시마 근처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생성하는데 일단은 이 웹사이트에 배포하는 건 지금 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이 웹사이트의 URL이 나오죠. 이걸 나중에 디렉토리에 등록해 놓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동작이 되는 이유는 이 봇이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동작이 되고 그걸 여기서 계속 호출해서 사용하는 모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단계들을 보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주제가 이제 자마린으로 넘어갑니다. 악착 같네요. 이게 닫기 버튼도 안 먹게끔 먹네요. 네. 네, 자마린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마 제가 20분 안에 충분히 다 설명을 못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보면 코리아 에바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제가 자마린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뭐 IoT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레포지터리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리아 에바 이쪽 사이트에 가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도 인터파크는 아날로그 들이시네요. 손에 쓰시고 계시네요. 대부분 사진을 찍거나 하시는데. 자, 자마린이 보면 원래는 굉장히 비쌌죠. 네, 원래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원래 한 명의 개발자당 하나의 플랫폼을 지원하는데 연 단위로 100만 원이에요.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려면 200만 원. 그럴 리는 별로 없는데 윈도우 폰도 개발하겠다 라고 하면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죠. 그렇죠? 2월 24일 날 인수 발표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기 시작하죠. 대인배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를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풉니다. 이게 빌드 컨퍼런스 때 공짜로 풀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으면 누구라도 공짜로 자마린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데모라고 하는데, 근데 앞서서 김태민 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제 컴퓨터도 거의 지금 누더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아까 기다리는 동안 자마린을 실행을 시켰더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SDK를 새로 깔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마린을 깔고 나면 갑자기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런 불경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뜬금없이 iOS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크로스 플랫폼, 그렇죠?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면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용이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안드로이드로 해서 블랭크 앱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안 되네요. 일단은 데모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자마린이 동작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000년에 단넷이 나왔죠. 그렇죠? 단넷이 나왔을 때 그때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단넷은 뭐 CLR 기반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 뭐 리눅스나 맥도 지원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넷이 괜찮긴 한데 다른 플랫폼도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넷은 스펙이죠. 그 오픈되어 있는 스펙대로 오픈소스 버전의 단넷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모노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필요한 플랫폼들이 이미 다 포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분명히 돌아가는 서버는 우분투인데 ASP 단넷이 돌고 있어요. 보면 모노 기반의 ASP 단넷을 만들어서 아파치 기반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 근데 모노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포팅이 돼 있고 또 보면 기존의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도 모노를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게임을 만들면 다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유니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모노 기반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도 다 지원되고 있고 C샵으로 코딩이 가능한 겁니다. 유니티가 성공했죠.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말고 그러면 앱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데다가 자마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빌드 컨퍼런스에 갔을 때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세션에 갔는데 저까지 들어가고 세션이 풀로 찼어요. 보통 맨 마지막 세션을 사람들이 다 놀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이 자마린이었고요. 그날 자마린이 뭘 발표를 했냐면 애플워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마린으로 개발하시게 되면 뭐 웬만한 스마트워치들 다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 스마트 TV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됩니다. 자, 단넷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갔죠. 그렇죠? 계속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단넷 코어 버전이 나오면서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속이 시켜졌어요. 그래서 단넷 코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넷 코어를 기반으로 한 ASP 단넷으로 개발을 하고 뭐 도커 같은 거 써서 배포하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서비스를 쪼개서 어떻게 하면 또 유용성 있게 쓸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마린의 이 기본적인 이 플랫폼 자체는 모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플랫폼 지원한다라고 해서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웹 기반의 기술들이 많아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한 80%만 지원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마린은 모든 기능을 100% 지원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불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화가 아니라 100% 지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 제가 데모로 하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안 뜨는데 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단넷 사용할 때 보면 래퍼 클래스 이런 개념 들어보셨죠? 보통 C 언어로 되어 있는 액티브엑스 같은 걸 단넷으로 한번 감싸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는 단넷인데 실제로는 밑에 있는 네이티브 파일이 올라오죠. 자마린도 그런 식입니다. 밑에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들이 있어요. 그걸 단넷으로 한번 감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샵으로 짜지만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100%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능 저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없겠죠. 그렇죠? 웹 기반의 기술이 아니라 네이티브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래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기본 단넷에 윈도우 API들이 붙어 있는 형태, 기본 단넷에 iOS용 API가 붙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API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라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록 단넷으로 개발하지만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은 안 되지만 제가 하나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안드로이드 쪽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죠. 파일도 똑같아요. 보면 main.xaml이에요.
이게 진입점이죠. 그리고 코딩은 main activity.cs 파일에다가 바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구조는 안드로이드인데 개발은 C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일 처음에 에러 쓸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뭔가 이걸 더블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팔만 아파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XML하고 이 소스 코드하고 서로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find by id 같은 걸로 오브젝트를 땡겨와서 거기에다가 이벤트 핸들러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 클릭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사이트들이 국내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iOS고 안드로이드고 둘 다 똑같은 C# 기반이다 보니까 중요한 런칭을 해야 되는데 iOS 개발자가 맹장이 터졌어요. 같습니다. 근데 간단한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무서워 떨면서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을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개발 도구로 묶이다 보니까 팀 내 가용성이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무료예요.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국내의 대형 SI 업체들 있죠. 그런 데가 지금 다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팀을 이제 안드로이드, iOS, PC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로 그냥 통합하면 SI상 멤버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게 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퍼포먼스는 굉장히 뛰어난 상태고 C샵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단 그렇게 했을 때 안드로이드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만약 iOS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자마린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보면 same day support라고 되어 있어요. iOS가 업데이트 되는 날 자마린도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짜고 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 버전의 OS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같이 업데이트를 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줬을까요? 그 애플이. 왜냐하면 자마린으로 만들어진 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채팅 도구가 뭡니까? 카카오톡 아니죠? 슬랙이죠, 슬랙. 네,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슬랙 앱이 자마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퍼런스가 나오지만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 안드로이드는 협조를 해주는데 iOS가 협조를 안 해주면 iOS 버전만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이 대북 협조를 이끌어내듯이 줄다리 외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구글 글래스나 뭐 안드로이드 웨어, 애플워치, 아마존 파이어 TV, 기타 등등 다 지원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 그냥 훅 넘어갔지만 그 보면 자마린을 실행시킬 수 있는 런타임 자체가 오픈소스로 풀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조사예요.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런타임만 포팅하면 자마린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야 자마린만 있으면 그럼 맥북이 필요 없겠다 라고 해서 바로 중고 상태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맥은 소중해요. iOS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 맥에다가 X코드를 다 설치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공유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PC에서 해당되는 맥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에서 자마린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X코드를 호출해서 거기에서 빌드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맥을 팔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맥 파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보면 맥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럼 맥에서 그냥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맥에는 자마린 스튜디오라는 게 따로 있어요. 맥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죠. 그래서 자마린 스튜디오라는 툴을 통해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냥 두 대를 붙여서 PC에서 개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PC에도 보면 아이폰 에뮬레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PC에도 바로 아이폰을 바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얘는 뭐냐면 얼굴 마담만 하고 실제 렌더링은 연결되어 있는 맥이 렌더링해서 여기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에뮬레이터는 결코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폰을 다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이런 거 사용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에뮬레이터 이거 돌아가긴 하는데 한번 뜨는데 3분 걸려요. 그리고 배포하는데 2, 3분 걸립니다. 쓰는 사람이 같이 돌아요.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코드 쉐어링 자체는 뭐 거의 70% 이상은 다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UI 빼고는 거의 다 코드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PC 이렇게 동시에 개발할 때 가운데다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는 이미지 혹은 다국어 지원 이런 것들을 쉐어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참조해서 쓰면 굉장히 쉽게 리소스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가다 보면 결국은 쪼개져요. 왜냐하면 iOS, 안드로이드가 원하는 아이콘의 사이즈가 다 틀리죠. 그래서 완전 자동화는 힘듭니다.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유니티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S 스토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토어를 통해서 얘가 드디어 닫아버리네요.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 자마린에도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사서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표 안 들어가면 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 같은 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굉장히 심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스토어에서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바로 이 자마린 폼스입니다. 자, 제가 보면 iO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OS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자마린 폼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자마린이에요. 보면 C샵으로 백엔드를 만들고 UI들은 전부 다 네이티브로 호출하는 식입니다. 근데 자마린 폼스는 UI까지도 모노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번 개발해서 동시에 여러 군데 배포할 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같은 걸 잘못 쓰면 리스트를 출력할 때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배포하기 전에 다양한 폰으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마린 폼스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제공이 되긴 한데 보통 요즘에는 UI를 만들 때 XML로 UI를 만드는 게 하나의 표준이죠. 근데 이 UI를 만드는 이 태그들 자체가 윈도우하고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마린은 따로 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뭐 근시간 안에 이게 아마 통합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합쳐진 지 얼마 안 돼서 디자이너가 지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XML로 버튼, 텍스트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키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 코딩, 실행 확인 이렇게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마린을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해결이 돼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키앱은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키앱 같은 경우는 앱이 크래시가 나거나 피드백이 오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서비스인데 아이폰,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다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성능상의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폰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마린이 어떤 걸 했냐면 그 2000개 이상의 스마트폰을 클라우드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하는 걸 아까 UI 테스트 하듯이 한번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 과정을 레코더로 녹화하면 그게 C샵 코드로 나옵니다. 그걸 던지면 폰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파퓰러, 뭐, 10 이렇게 하면 10개 폰이 쫙 나오고 거기다가 디플로이 하면 테스트하고 결과가 바로 디버깅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잘 실행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00가지 이상의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해서 오, 대단한데 폰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상화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얼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캐비넷에다가 스마트폰을 쫙 재놨어요. 그래서 배포하면 디버깅 케이블을 타고 앱이 다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돌아서 그 로그를 다 따서 확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면 다시 초기화돼요. 그래서 그게 말이 돼? 라고 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폰을 이렇게 가로로 하면 어떻게 돼? 라고 했더니 그 폰 뒤에 서브 모터가 다 붙어있대요. 네, 돌립니다. 네. 확실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걸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써볼 만한 서비스이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은 여기 한국형 스마트폰 없어요. 그러니까 T 로고 붙은 거, KT 로고 붙은 건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런칭할 때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그니티브 서비스,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머신러닝, 그 다음에 보스 서비스, 그리고 자마린을 1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주마간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보시다 보면서 이제 좀 더 의문이 들거나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과금이 어떻게 되나요?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팀장님 통해서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도 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5시까지 딱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게 고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일차에 일단 시험 관계사 지금 2세션을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날 같은 시간에 세 번째 세션과 네 번째 세션은 데브옵스 관련돼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그 하키앱에 대해서 이제 뭐 다음 세션으로 미루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가 이제 그 애자일 데브옵스를 그 비주얼 스튜디오, 뭐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실제 구현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슈서부터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민첩하게 개발하고 빌드하고 배포하고 CI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 전체 그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기술까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배포가 하키에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갖고 있는 그 솔루션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늘 좀 유익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두워 보면 얼굴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다음 주는 더 유익할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열정과 분위기를 갖고 계시면 다음 주에는 더 발표하시는 데 힘이 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지금